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1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3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좀 전까지 현대시 이제 3강까지 정리했었고요. 현대시 4강 파트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시 2강 파트가 여러분들 앞에서 박목월 시하고 윤동주 시인이었다면 현대시 3강의 모습은 백석 시인과 그 다음에 고정희 씨의 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는 이육사 시, 되게 유명한 저항시인이죠. 그리고 문정희 씨의 시를 지금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잠깐 이번 4강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힘이 되는 글귀 하나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갑시다. 언젠가는 그들도 한 번쯤 쉴 것이고 그때 내가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형은 아닌데 형이라 부르는 박지성 씨가, 이제 박지성 축구선수죠,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쉴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들은 어쨌든 경쟁 중에 하나잖아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이, 지금 우리가 격차가 요만큼 있다 생각한다면 언젠가 이 사람들도 쉴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안 쉬면 답은 없지만 어쨌든 언젠가 쉰다면, 내가 끊임없이 난 쉬지 않고 있다면 이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쉬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러니까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뭔가 할 때 나도 똑같이 한다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우리 반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그래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다른 미래가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에 정말 충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누군가의 격차를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여러분, 꾸준함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필 받았다고 국어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수학 막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국어나 수학 안 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것들을 쭉 해나가는 장기 레이스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갑시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하나 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학작품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뭔가를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는 것들은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써있네요. 오늘 보게 될 두 편의 시는 한계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한계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건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그러면 뭔가 분열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아가 분열되니까 내 존재를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는 극한의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지금 요 안에 숨어 있으니까 지금의 충실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 만났는데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었는데 사랑하는 이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들을 오히려 슬픈 게 아니라 좋은 거로 생각하는 역설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 이거 좀 재밌는 시 같아요. 나번이. 그죠? 일단 먼저 가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시인을 하면 시가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육사 씨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제수번호 264번이라고 여러분 누구나 다 알 것 같고요. 이육사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학자 집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 집안이라는 것들이 보여주는 건 되게 유학자들은 그 지조와 절개를 거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지조와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지를 지닌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정리한 책들을 보게 되면 뭐 지사적인 면모가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우국지사 할 때 그 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사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이다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집안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현실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결과 일제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육사라는 시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에 관한 것들은 시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이 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이육사의 제목에 꽃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에서 중요한 건 일단 화자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꽃이라는 대상이 중요하겠구나. 꽃이라는 게 중요한 대상이겠구나. 근데 꽃은 마이너스로 재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꽃은요. 뭐 법칙이라고 볼 수 없지만 꽃은 대개는 다 플러스의 존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방은 총 3년으로 되어 있죠. 동방은 하늘이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 땅. 자, 봐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하늘이 끝났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졌다. 하늘이 끝났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보기를 좀 한계로 들자면 이거는 한계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좀 바꾸자면 극한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도 그렇고요. 되게 이육사는 극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극한 상황이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막 한정해서 보면 안 되는 건데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이 시를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겠죠. 해석을 한다면요. 어쨌든 이렇게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완벽하게 절망스러운 그 땅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속에서 오히려 꽃은 밝게 피지 않은가? 그럼 이때 꽃은 플러스잖아요. 밝게 피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꽃이 피었다? 그 얘기는 뭔가가 죽었다가 아니라 일종의 생명이 피어나다는 얘기니까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오히려가 중요한 건데요. 이 시에서는 오히려의 기억이 되어 있고 니은의 마침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부사죠. 그러니까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오히려 앞에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있는데 오히려 플러스가 되더라고. 일종의 이 오히려라는 것들은 일종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앞과 뒤를 대비시켜서 표현한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대비시킨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지 않니? 그러니까 내 목숨을 꾸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쉼 없는 날이여. 그러니까 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요 말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 얘가 무엇인가 의지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아 이 꽃을 보면 내가 의지를 불태워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한 시가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절망,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지극히도 플러스인 존재가 바로 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번 더요. 북쪽 튼드라, 추운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이 추운, 이 찬 새벽은 눈도 차가운 거잖아요.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대요. 그럼 꽃맹아리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속에서 플러스가 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옴짝거려. 제비 때. 제비는 언제 오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비는 우리가 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눈이나 이 제비를 통해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거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까맣게, 발갛게, 뭐 요런 거, 까맣게, 발갛게, 요런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 색깔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색채 이미지를 이용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제비떼가 날아온다는 얘기는 희망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제비떼가 의미하는 것들 일종의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3에도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꽃맹아리, 제비떼 이런 플러스가 오길 기다리니 마침내.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얘기는 마침내 뭐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왔어. 야, 마침내 왔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마침내라는 건 이제 무엇인가가 완료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이 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하고 반드시 올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속이요! 라고 느낌도 빡 찍혀있는 거 보니까 영탄법을 이용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속이요. 그러니까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건데 여러분 잠깐만 좀 지울게요. 여기 위에 하고요. 여기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는요. 지금 마이너스 속에서 플러스가 피어나. 마이너스 속에 있지만 플러스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비슷한 구조가 병치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병치란 것은 나란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속에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뭐 병렬적인 구조다. 요렇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 좀 중요해요.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뻔히 나오는 게 보이죠. 용솟음 친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타오른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묶어본다면 얘는 상승적 이미지를 엮으란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단순히 상승적 이미지가 아니라 용솟음 치는 건 한 번 나오고 땡 이게 아니에요. 막 솟아오르는 거죠. 타오르는 것도 한 번 불 딱 타고 끝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종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그 꽃성, 그 꽃들, 앞에서 말했던 그 꽃과 꽃 맹아리들이 모인 곳이 아마 꽃성이겠죠. 이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회상의 무리들, 그럼 지금 봐요. 회상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무리들이 과거를 회상할까?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꽃성은 지금 왔나요? 지금 현실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볼 거야. 그러니까 너를 불러볼 거야 라는 거는 그 너가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현실은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라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재 그 극한 상황이 오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너, 이 너가 누구냐면 이 회상의 무리들을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리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것들은 누가 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너를 불러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회상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꽃성에 있는 이 꽃성에서 회상의 무리들을 불러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현실이 좋지 않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맞아, 그땐 좀 많이 힘들었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 그 회상의 무리들. 그럼 이 회상의 무리들이 있는 이 꽃성, 이런 것들은 언제냐면 미래의 입장에서 이 현재의 일을 뭐 하도록 하는 거냐면 회상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맞아, 그때 그랬었어, 완전 좋아진 상태에서 과거 그때 많이 힘들었었지, 그렇게 회상할 그 무리들을 내가 여기서 지금 불러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러보더라는 것은 부르겠다라고 하는 뭘 밝히는 거예요? 의지를 밝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상의 무리들이 뭔데요? 좀 쉽게 적어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미래에서 현재를 추억할 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를 추억하려면 현재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를 불러보겠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희생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오늘은 미래 입장에서 본다면 회상의 대상인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를 추억하는 이들이 이 과거를, 그러니까 현재 이 안 좋았던 상황을 회상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내가 뭔가 희생하고 노력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 또 도식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구조를 그려보게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들 빈칸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정리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했으리라 믿고 선생님 가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오늘의 상황이 나와요. 오늘의 상황. 오늘 상황 어떤 상황이죠? 우리 책에 보면 하늘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찬 새벽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눈이 가득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암울한 마이너스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얘는 미래의 모습을 보며 기대하고 있어요. 이 미래에는 지금은 피어나지 않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멋진 꽃들이 피어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모습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오늘이 이러한 미래가 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이러한 미래는 당연히 찾아오게 될 당위성을 지닌 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서 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내겠어 라고 하는 자기 희생 의지를 밝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미래 입장에서 오늘을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는 얘기 아까 회상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회상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다라고 설명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 시 속에서 아까 그 꽃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들을 그러면 시대상을 만약에 반영한다면 얘는 뭐라 볼 수 있을까? 아마도 광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보기가 나와 있을 때 그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꽃은 광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보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죠. 갑시다. 3년의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시다. 그래서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밝히는 시가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각적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아까 설명했었죠. 다음 대조적인 시어가 등장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어떤 현실, 이거 대 어떤 꽃의 이미지, 여기 대조적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계절감 들어야 시어나가 제비꽃도 있었고 눈도 있었고요. 뭐 제비꽃이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시각적 이미지는 색채 이미지라고도 아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특정 부사를 이용해서 영탄을 이용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특정 부사 이용한다는 거. 아까 뭐 마침내라든지 오히려라는 단어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말을 걷는 어투라는 것들은 아까 뭐 누구누구 야 회상의 무리들아라고 설명했으니까 다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시인 것 같아요. 문정희 씨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연가가 뭔지 알아요? 연가? 연가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것, 연가. 그래서 연가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다 쓸까요? 사랑에 대한 시. 사랑에 관한 거구나. 그래서 이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다가 아마 정수에 쓸까요? 사랑? 이렇게 쓰고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한계령을 위한 연가니까 한계령이라는 곳에서 뭔가 있나 보죠.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우리 보기 속에서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판단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시를 바로 읽어가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한겨울 못 잊을. 우리 아까 보기에도 그런 거 읽었었죠. 혹시 기억나요? 보기에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님과 함께 있으니까 막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뭐뭘 만나고 싶대요. 아, 나 로또 맞고 싶다. 그러면 로또가 지금 맞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일종의 약간 자신의 소망을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설정했는데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대요. 그럼 한계령 되게 그 가파른 그 고개인데 거기에서 눈이 내리면 완전 못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 폭설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정말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폭설이라는 것들은. 그럼 누구나 다 한계 상황을 만나면 다 절망하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뉴스는 앞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풍요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폭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폭설이 왔다는 걸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면서 제 구멍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폭설이 내리면 자동차들은 당연히 뒤뚱뒤뚱 갈 것이고요. 제 구멍이라는 것들은 아마 피할 곳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 구멍은 그냥 목적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지 찾아가느라고 그냥 야단법석, 언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한계령의 한계령의 한계, 일종의 약간 말장난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한계령의 한계. 원래 여러분 한계령 할 때 한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차한자 신의계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차가운 시냇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는 우리가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령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종의 약간 말장난 해놓은 언어 유희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고, 어쨌든 언어 유희를 통해서 굉장히 극한 상황인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 못 이긴 척 기꺼이란 말 얘기하네요. 그죠? 기꺼이? 기꺼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묶였으면 여기 생략된 말?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남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여기에 그냥 못 이긴 척 어쩔 수 없이 있어야겠네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반응인데 얘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죠? 이게 되게 특이한 반응인 거죠. 얘 폭설이 뭐가 좋다고 지금 여기다 이러고 있는 거지?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이 극한 상황의 이 언어 유희는 한계와 한계는 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른 거잖아요.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어떤 언어 유희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하나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때 일반적 반응은 일종의 긍정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이죠. 얘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반응을 하는데 얘는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얘 왜 이러는 거지? 그럼 이때 기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 기꺼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나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일종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능동적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나가 나오나요? 뒤에 보니까 나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 지금 한계령이라는 곳에서 폭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폭설을 만난 것들을 가정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지금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이러한, 지금 이게 극한 상황이겠죠. 극한 상황을 얘가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마냥 좋아서. 되게 특이한 반응 같죠? 자, 어쨌든 기꺼이란 것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가죠. 오 나왔어요. 그러면 오라는 것들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시어는 저기 나오는 저 눈부신 고립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립이 눈부신가요? 고립되면 되게 눈부셔요? 그러니까 산에만 고립됐어요. 너무 눈부신 것 같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 눈부신 고립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영탁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눈부신 고립이라는 걸 얘기했을까? 얘는 현재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고난 자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설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 얘한테는 이 나라가 동화의 나라. 눈부신 고립이자 동화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미쳤나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냥 지금 동화의 나라 같고, 발이 아니라, 아니, 발만 묶은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이 아예 묶여졌으면 하고, 여기에 좋겠다라고 또 한번 소망을 밝히고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윽고란 말은 여기서 어쨌든 시간이 경과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윽고 시간이 경과하면 날이 어두워지면 시간이 경과했죠. 풍요는 조금씩 공포. 이 풍요라는 게 아까 폭설이었잖아요. 이러한 폭설이 공포로 변하게 되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게 될 텐데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에 빠진다. 요거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요게 원래 밑에 걸쳐야 되는 건데 이 시행이 위에 걸쳐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행간걸침이라고 얘기하죠. 행간걸침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가져오는 건데 얘는 이 풍요란 단어나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데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는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겠대요. 그러니까 아느리라고 하는 건 의지를 밝히죠. 소망에 이어서 이번에 의지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구조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미쳤나 봐요. 구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자가 미쳤어. 가만히 있어. 없는 척해! 이러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의지로 나가진 않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 동물과 짐승들을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요게 약간 여러분 조금 선생님들 이거 선생님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요게 약간 조금 애매한 여러분들 좀 모호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먹이를 뿌릴 때에도 하고 점점점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들은 뭐죠? 그냥 손을 흔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세요. 헬리콥터가 포탄 이런 걸 뿌려요.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들이 뭘 의미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여기는 전쟁이나 혹은 폭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쟁이나 폭력에 쓰이던 이런 헬리콥터들이 이렇게 생명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이게 왜 나와 있는지 사실 조금 모호한 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시험에 출제하려면 보기를 아마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흐름상에서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 옷자락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뭐와 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한계령의 기꺼이 묶여서 난생 처음 짧은 축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축복 같은 시간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축복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하는 상황을 가정한 거죠.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빠졌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요게 여러분 만전춘별사라는 고전 시어가 있어요. 고전 시가가. 거기 보면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서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시가 있거든요. 만전춘별사와 좀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함께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구조도 그려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죠? 잠깐 선생님 강의 멈춰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세요. 그렸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어디에 왔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어예요. 한계령의 한계. 이게 제일 중요한 시어예요.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한계령의 한계가 왔다. 한계령이라는 그 고개에 한계가 생긴 거죠. 이 한계가 뭐죠? 폭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게 아니라 폭설을 만나고 싶다는 일종의 약간 가정을 한 거죠.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상의 상황인 거죠. 자,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하나는 기꺼이라는 반응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결코라는 반응이 나와요. 자, 근데 기꺼이라는 것들은 뭐였냐면 기꺼이 묶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묶여있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코 손 흔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이거를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내 현재 상태는 눈부신 고립 상태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짧은 축복에 관한 그러한 시간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나에게 눈부신 고립이자 짧은 축복이라 얘기하는 거죠? 임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눈부신 고립이라는 이 단어는 역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립은 눈부실 수 없으니까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의 도식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상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주제예요. 역설적 상황을 통한 사랑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설법이라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게 말했던 아까 고립된 축복? 눈부신 고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고립된 축복은 뭐야? 어쨌든 눈부신 고립이라는 거고요. 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실제 일이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두 번째요. 특정 어미를 반복해서 소망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특정 어미가 뭐였냐면 뭐뭐 한다면 뭐뭐 했으면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는 소망을 강조했던 거고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의지를 강조했던 거는 뭐뭐 하리 이런 말 통해서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정 부사를 통해서 특정 부사를 사용했던 거는 뭐가 있었죠? 특정 부사는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결코 이런 말 있었네요. 그죠? 리가 아니라 이거는 결코 이런 말이 더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특정을 반복한 거는 뭐뭐하리 이것도 일종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소망이나 어떤 의지를 밝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역설을 아까 설명했었고요. 행간걸침 설명했죠. 시적 허용은 뭐냐면요. 앞쪽에서 여러분들 이거 있었어요. 여기 까만 이런 것들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죠. 파랑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탄은 아까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부정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럼 이거 앞에서 봤던 글씨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소멸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봤잖아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특징. 다음 독백적 어조로 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는 세상에 무리들아 하면서 말을 건네놓을 수가 있었지만 여기는 혼자 얘기하는 독백적 어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뭐 했으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 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완결을 끝내지 않고 약간 미완의 종결이 좀 많았다라고 뭐뭐 했을 때에도 점점점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중요한 것들 다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시 두 편 정리하는데 대충 한 50분가량 걸리는 것 같은데 요 강의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이미 한번 하신 다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가 뭔가 빼먹은 건 없는가 그렇게 활용할 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 중간고사 여러분들 범위가 좀 많을 거예요. 고3은 원래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범위들을 모든 시를 다 낼 수 없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작품들에서 이 시에서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시험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 다 하는 것보단 적어도 표현 기법들에 뭐 있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게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사고력 확장이 고3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6월 모평 때도 이 연계교재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요거 다음에 현대시 5강, 6강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남은 11강, 12강인가 그거를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